김영하 장편소설 살인자의 기억법. 내가 마지막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벌써 25년 전, 아니 26년 전인가. 하여튼 그쯤의 일이다. 그때까지 나를 추동한 힘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살인의 충동, 변태 성욕 따위가 아니었다. 아쉬움이었다. 더 완벽한 쾌감이 가능하리라는 희망, 희생자를 묻을 때마다 나는 되뇌곤 했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살인을 멈춘 것은 바로 그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지를 썼다. 냉철한 복귀. 뭐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다.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적어놓아야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수험생들은 오답노트를 만든다. 나 역시 꼼꼼하게 내 살인의 모든 과정과 느낌을 기록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문장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다. 명문을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일지일 뿐인데 그게 이렇게 어렵다니. 내가 느낀 희열과 안타까움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 더러운 기분이었다. 내가 읽은 소설은 국어 교과서에 실린 것이 거의 전부. 거기엔 내게 필요한 문장이 없었다. 그래서 시를 읽기 시작했다. 실수였다. 시를 가르치는 문화센터의 강사는 내 또래의 남자 시인이었다. 그는 첫 수업 시간에 엄숙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해서 나를 웃겼다. 시인은 숙련된 킬러처럼 언어를 포착하고 그것을 끝내 살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때는 이미 수십 명의 사냥감을 포착하고 그것을 끝내 살해해 땅에 묻은 뒤였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이 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살인은 시라기보다 산문에 가깝다. 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살인은 생각보다 번다하고 구질구질한 작업이다. 어쨌거나 그 강사 덕분에 시에 흥미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나는 슬픔은 느낄 수 없도록 생겨먹었지만 유머에는 반응한다. 금강경을 읽는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킬지니라. 나는 꽤 오래 시강좌를 들었다. 강의가 실망스러우면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다행히 꽤나 흥미로웠다. 강사는 여러 번 나를 웃겼고 내가 쓴 시를 2번이나 칭찬했다. 그래서 살려주었다. 그때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은 여태 모르고 있겠지. 얼마 전에 읽은 그의 근작 시집은 실망스러웠다. 그때 그냥 묻어버릴 걸 그랬나. 나 같은 천재적인 살인자도 살인은 그만두는데 그 정도 재능으로 여태 시를 쓰고 있다니. 뻔뻔하다. 요즘 자꾸 넘어진다. 자전거를 타다가도 넘어지고 돌부리에 걸려서도 넘어진다. 많은 것을 잊었다. 주전자를 3개나 태워먹었다. 은희가 병원에 진료 예약을 잡았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소리소리 지르며 화를 냈더니 은희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 이렇게 말했다. 확실히 이상해.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게 분명해. 나 아빠가 화내는 것 처음 봐요. 정말 내가 화를 낸 적이 없었나. 멍하니 있는 사이 은희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못다한 대화를 이어가려고 휴대폰을 치웠지만 전화를 거는 방법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다. 통화 버튼을 먼저 누르는 건가? 아니면 번호 먼저 누르고 통화를 누르는 건가? 그런데 은희 번호가 뭐였지? 아니, 그것 말고 더 간단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답답했다. 짜증이 났다.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나는 시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내 살인의 과정을 정직하게 썼다. 첫 시의 제목이 칼과 뼈였던가. 강사는 내 시어가 참신하다고 했다. 날 것의 언어와 죽음의 상상력으로 생의 무상함을 예리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거듭하여 내 메타포를 고평했다. 메타포라는 게 뭐요? 강사는 씩 웃더니 그 웃음 마음에 안 들었다. 메타포에 대해 설명했다. 듣고 보니 메타포는 비유였다. 아하, 미안하지만 그것들은 비유가 아니었네, 이 사람아. 반야신경이 손에 잡힌다. 펼쳐 읽는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과 생각과 의지작용과 의식도 없으며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도 없으며 형체와 소리, 냄새와 맛과 감촉과 의식의 대상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없어짐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정말 시를 배운 적이 없으세요? 강사가 물었다. 배워야 하는 겁니까? 내가 반문하자 그는 아닙니다. 잘못 배우면 오히려 문장을 버립니다. 라고 답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하긴 시 말고도 인생에는 남에게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요. MRI를 찍었다. 하얀 관처럼 생긴 검사대에 몸을 뉘었다. 나는 빗속으로 들어갔다. 일종의 임사체험 같다. 공중에 떠서 내 몸을 내려다보는 환상이 찾아왔다. 죽음이 곁에 와 서 있다. 나는 알 수 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일주일 후에는 인지검사인가 뭔가도 했다. 의사는 묻고 나는 답했다. 문제는 쉬운데 답이 어려웠다. 수조에 손을 넣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물고기를 건져내야 할 때의 기분이랄까. 지금 대통령이 누구인가? 올해는 몇 년도인가? 방금 전에 들은 단어 3개를 말해보세요. 17 더하기 5는 몇인가? 답을 안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떠오르지 않는다. 아는데 모른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검사를 마치고 의사를 만났다. 표정이 밝지 않았다. 해마가 위축돼 있습니다. 의사는 뇌를 찍은 MRI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알츠하이머가 분명합니다. 어느 단계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은희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없었다. 의사가 말했다. 기억이 점차 사라질 겁니다. 단기 기억이나 최근 기억부터 없어질 겁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처방해드린 약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그리고 뭐든지 기록하고 그 기록을 몸에 지니세요. 나중엔 집도 못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몽테뉴의 수상록. 누렇게 바랜 문고판을 다시 읽는다. 이런 구절, 늙어서 읽으니 새삼 좋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근심으로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죽음을 망쳐버린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검문이 있었다. 경찰관이 은희와 내 얼굴을 보더니 아른 체 하며 그냥 가라고 했다. 조합장 내 막내 아들이었다. 살인사건 때문에 검문 중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낮으로 죽을 맛입니다. 살인범이 나 잡아잡수 하고 이렇게 대낮에 돌아다니겠어요? 우리 군과 인근 군에서 잇따라 여자 셋이 죽었다고 했다. 경찰은 연쇄살인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세 여자 모두 20대였고 밤늦게 귀가하다가 당했다. 손목과 발목엔 결박 흔히 있었다.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직후에 세 번째 희생자가 나왔으니 나로서는 이렇게 자문하는 것도 당연했다. 혹시 나였을까? 나는 벽에 걸린 달력을 들추며 여자들이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날짜를 짚어보았다. 내게는 의심할 바 없는 알리바이가 있었다. 내가 아닌 것은 다행이지만 닥치는 대로 여자를 납치해 죽이는 놈이 내 구역에 나타난 것은 좋지 않다. 나는 은희에게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을지도 모를 살인자에 대해 거듭 상기시켰다. 주의사항도 일러주었다. 절대로 밤늦게 혼자 다녀서는 안 된다. 남자 차에 타는 순간 끝장이다. 이어폰을 끼고 걷는 것은 위험하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문을 나서며 은희는 한마디 덧붙였다. 살인이 누구 집 애 이름이에요? 요즘 나는 뭐든지 기록한다. 낯선 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어리둥절해 있다가 목에 매단 이름표와 주소 덕분에 집으로 돌아올 때도 있다. 지난주에는 사람들이 나를 파출소에 데려다 주었다. 경찰관이 웃으며 나를 반겼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날 아시오? 그럼요, 잘 알지요. 어르신보다 제가 어르신을 더 잘 알지요. 정말? 따님이 올 겁니다. 저희가 벌써 연락했습니다. 은희는 농대를 나와 지역의 연구소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거기서 은희는 식물의 품종을 개량하는 일을 한다. 각기 다른 두 종의 식물을 접붙여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흰 가운을 입고 하루 종일 연구소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가끔은 밤도 새운다. 식물들은 인간의 출퇴근 시간에는 관심이 없다. 가끔은 한밤중에 수정을 시켜줘야 하는 일도 있는 모양이다. 그것들은 염치 없이 맹렬하게 자란다. 사람들은 은희가 내 소녀딸이라고 생각한다. 딸이라고 하면 놀란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올해 70줄에 들어서지만 은희는 겨우 28이기 때문이다. 이 미스터리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사람은 역시 은희였다. 16살의 은희는 학교에서 피해에 대해 배웠다. 나는 AB형인데 은희는 O형이다. 부모 자식 간에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다. 내가 어떻게 아빠 딸이에요? 나는 가능하면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내가 입양을 했다. 은희와 멀어진 것은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은희는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고 당황한 것 같았고 그렇게 벌어진 간격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은희와 나 사이에는 친밀감이 사라졌다. 카그라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 뇌의 친밀감을 관장하는 부위에 이상이 생길 때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가까운 사람을 알아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다. 예컨대 남편은 갑자기 아내를 의심한다. 내 마누라 얼굴을 하고 꼭 내 마누라처럼 구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누가 시킨 거지? 얼굴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은데 아무래도 남처럼 느껴진다. 낯선 사람으로만 보인다. 결국 이 환자는 낯선 세계에 유배된 것과 같은 기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비슷한 얼굴의 타인들이 모두 함께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믿는다. 그날 이후로 은희는 자신을 둘러싼 이 작은 세계, 나와 자신만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낯설게 여기기 시작한 것 같다. 그래도 우리는 같이 살았다. 바람이 불면 뒷곁의 대숲이 요란해진다. 그에 따라 마음도 어지러워진다. 바람 거센 날이면 새들도 입을 다무는 듯하다. 대숲이 있는 임야를 사들인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후회 없는 구매였다. 늘 나만의 숲을 갖고 싶었다. 아침이면 그곳으로 산책을 나선다. 대숲에서는 뛰면 안 된다.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 죽을 수도 있다. 대나무를 베어내면 밑동이 남는데 그곳이 매우 뾰족하고 단단하다. 대숲에서는 그래서 늘 아래를 살피며 걸어야 한다. 귀로는 사각거리는 댄잎 소리를 들으며 마음으로는 그 아래 묻은 이들을 생각한다. 대나무가 되어 하늘을 향해 쑥쑥 자라나는 시체들을. 어린 은희는 물었다. 그럼 제 친부모는 어디 계세요? 살아는 계세요? 다 죽었다. 내가 너를 고아원에서 데려왔다. 은희는 믿지 않으려 했다. 혼자 인터넷도 뒤지고 관공서도 찾아다니는 것 같더니 제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울었다. 그리고 받아들였다. 제 친부모와 원래 서로 알던 사이셨어요? 만난 적은 있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 어떤 분들이셨어요? 좋은 분들이셨나요?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네 걱정을 했다.